네, 안녕하세요. 4월 15일 화요일 KB 리서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미 관세 우려 완화에 양시장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주말 사이 미 행정부가 스마트폰과 노트북, 메모리 등 20개 품목을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발효된 10%의 보편 관세도 면제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미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을 지속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미중 갈등 및 정책 혼란도 여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관세 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국내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등 상호 관세 부과 면제로 수혜 기대가 높은 삼성전자와 LG이노텍을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됐습니다. 또한 방산 및 조선 업종의 모멘텀이 지속되었고 제약바이오주의 강세도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한편 달러원 환율은 25원 넘게 하락한 1,424원에 마감했는데 침체 우려에 따른 달러 약세에 3거래일 연속 급락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 증시는 상호관세 유연화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행정부가 전자제품 관세 면제를 발표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애플이 장중 7% 넘게 급등했고 스텔란티스와 포드 등 자동차 빅3 기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월러 연준 이사는 트럼프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이 일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침체 대응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관세 우려 완화와 월러 이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큰 폭으로 하락했고 달러는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완화 발언에도 불안 심리가 지속되면서 100포인트를 하회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관세 우려 완화에 미 증시의 상승세가 연장되었지만 상승 출발 후 하락 반전하는 등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불안 심리를 반영했습니다.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가 일시적이라는 점이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인데 시장은 지속적인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정책 공약에 따른 업종 차별화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주식 시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원입니다. 오늘 21세기 제국주의와 금융자본주의 3.0이라는 인덱스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 시리즈 자료로 제국주의 시대의 투자 지침서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 파트는 블라디미르 레닌의 발언에서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필연적 결과물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틀린 말처럼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롤모델이다 라고 언급을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1897년부터 1901년까지 임기를 보냈던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을 처음으로 본격화한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이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금융시장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맥킨리 대통령의 3대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순서상으로 관세 정책, 그리고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 마지막으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육성 정책 이렇게 3가지 순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2.0 시대의 정책을 3가지에 맞춰서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우리는 이 관세 정책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 이후에는 또 제국주의적인 팽창 정책을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이것이 투자의 시대, 페이스 2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는 정부 지출 중심의 투자를 확대하는 흐름이었던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의 기여도를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투자의 시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해군력 강화와 다르파라는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군력 강화는 중국의 대외 진출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르파는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육성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고민과 전략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3년임을 통해서 독재 정치를 하고 있지만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비해서는 뚜렷한 성과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성과 만들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가 목표로 하는 성과는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이기거나 최소한 지투체제를 확립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의 중국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해군력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또 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자재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안정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려는 그런 중국에 맞서서 미국도 원자재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투자 전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4가지 정도로 결론을 내렸고요. 첫 번째는 가치주 한국의 주식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코스피 PBR이 0.8배에 가깝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의 시대라는 관점으로 본 것인데 조선업과 우주항공 그리고 바이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증권업종이 이런 제국주의 시대 그리고 금융자본주의 3.0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대외 이슈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국내 이슈, 즉 지배구조 개선 흐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호우룬 그룹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해외 채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준우 연구원입니다. 미국 달러화와 미국 금리의 디커플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는 미국 금리가 달러화를 따라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반등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을 참고해 주시고 금리 하락 전망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2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가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둔화 리스크가 훨씬 더 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 불확실성이 이미 금융시장에 한번 타격을 줬고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를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이 펀더멘털을 반영하기 시작하면 금리의 방향성은 하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이 달러 인덱스와 미국 10년물 금리에 큰 괴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선형 관계가 있지만 지금은 미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와 있고 다르게 말하면 달러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장 극단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 자산의 안전자산 지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보는 시각은 그것보다는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되돌려지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는 것은 달러화 가치가 크게 꺾이지 않고 미국 주식이 계속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되돌려지면서 시장이 큰 변동성을 야기했고 이것이 채권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즉 단기적인 이슈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미 금리의 경우에는 보시면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와 시장의 기준금리 기대에 기반한 국제 10년물 금리 페어밸류를 보시면 굉장히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채금리는 펀더멘털로 설명되지 않는 수준까지 크게 올랐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저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연준의 개입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준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단기자금 시장의 조달금리인 레포금리를 낮추거나 국채의 투매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 정책들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국제 10년물 금리의 방향성을 하락으로 보고 있고 레벨은 4%로 제시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관세에 대한 이슈 자료입니다. 태윤선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기본 관세, 상호 관세 발표를 시작으로 9일에는 상호 관세 유예, 12일에는 스마트폰 및 전자제품 관세를 면제하는 발표를 하는 등 하루하루 바뀌는 관세 정책 변화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뿐만 아니라 대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가격과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월에 나타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변화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당분간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전쟁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겠지만 관세와 관련해서
관련한 유연성과 협상 가능성은 긍정적인 기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 트럼프발 관세 정책 공포는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비관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매수 기회를 저울질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도체와 비반도체 주도주 간의 힘겨루기도 관심 사안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동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청 담당 정동익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목표 주가를 기존 9만 원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상승 여력이 확대되어서 투자 의견은 기존 홀드에서 바이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3월에 한국항공우주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홀드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후 약 한 달 동안 주가가 20% 가까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6.8% 하락하는 데 그쳤던 거를 감안하면 시장 대비해서 크게 언더퍼폼 한 건데요. 이러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가오는 수주 모멘텀과 분기별 실적 개선에 다시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7,068억 원, 영업이익 423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전망인데요. 이는 하반기에 매출 비중이 높은 방산의 계절성에 더해서 올해는 폴란드양 FA50과 인도네시아로 나가는 TA50 등 완제기 수출의 납기가 하반기, 특히 4분기에 집중되어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를 저점으로 분기별로 실적 개선이 이어져서 연간 영업이익은 3,326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완제기 수출 수주가 1,800억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2023년 대비해서는 거의 86% 가까이 감소한 숫자였는데요. 올해는 3.6조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필리핀으로 나가는 FA50 12대 약 1조 원 규모인데요. 조만간 수주가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필리핀이 미국의 F-16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최근에 있었지만 한국의 FA50 도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조만간 FA50 계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후에도 이라크와 UAE 수리온 헬기, 또 이집트, 말레이시아, 슬로바키아 등의 FA50 도입 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 사이에 가시화될 전망이어서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보험업종에 관한 자료입니다. 강승건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2025년도의 보험업종은 코스피 대비 크게 약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원인은 이제 지난 4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CSM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부분, 그리고 손실부담 계약 부담 확대가 이제 2023년도에 이어서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이익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규제 및 할인율 하락에 따라서 ALM 미스매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순자산 감소 및 킥스 하락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험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뉴트럴을 유지합니다. 자동차 보험 손익 악화, 그리고 손해율 상승에 따른 예실차 악화가 2025년도에 실적 부담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 선도금리 인하와 관찰만기 30년 도입은 ALM 미스매칭을 이제 심화시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 및 킥스의 변동성 확대 역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ALM 매칭을 위해서 듀레이션 확장 전략을 취해야 될 텐데요. 이는 보유위원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투자 손익의 기대치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절대 이익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수준이 낮아졌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코스피 대비 초과 상승을 이끌 만한 동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의 보험사 합산 실적은 1.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4%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컨센서스 대비 10%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선보사의 이익은 34.2%, 생명보험사 이익은 2.7%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분기 실적의 특징은 건강보장 중심으로 신계약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할인율 하락과 지난 4분기 무저해지 상품에 대한 해지율 가정 변경으로 인해서 신계약의 CSM 전환 배수는 하락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호흡기 질환 증가에 따라서 예실차 악화, 그리고 자동차 일반보험 손해율 악화로 보험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1분기에는 IBNR 기준 변경 관련되어 있는 환입과 비용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손해보험사들은 환입 요인이 있었고 생명보험사들은 비용 부담 요인이 있었는데 이것이 보험 손익의 전년 동기 대비 기저효과로 작동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투자 손익은 평이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킥스는 이번에 장기 선도금리 25bp 인하와 관찰반기 확대 영향으로 벨이 증가하면서 지난 4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부 보험사들이 후순위채나 신종자본 증권을 통해서 방어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전기차와 배터리 4월 자료와 그리고 이어서 대한항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43.6% 급증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판매가 81.6% 늘었고요. 1위 업체인 BYD의 전기차 판매는 1년 전 대비 109.3%나 늘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계속 강한 관세 정책을 들고 나오니까 유럽과 중국은 오히려 협력하는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유럽이 중국 전기차에 높은 추가 관세를 부과를 했었는데 최소 가격 설정 방식으로 대체하는 논의를 유럽과 중국이 시작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이 부과했던 관세가 최소 가격 설정 방식으로 바뀌면 유럽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또 인센티브를 늘려야 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시장 성장을 중국이 대부분 주도를 하고 있고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전방 시장인 미국이나 유럽의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발트 부족으로 인한 코발트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대비 4월 10일 기준으로 36%나 상승했는데요. 물론 이와 같은 코발트 가격 상승은 NCM 기준으로 킬로와트아워당 $1 이하 수준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이 슈티지 발생으로 인해서 가격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NCM을 사용하는 한국 업체들이 유럽, 미국 소비자들에게 중국 LFP 대비해서 매력을 좀 상실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소재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이제 90일간 유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당분간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90일간 10% 기본 관세만 부과될 예정인데 그 중에서도 테슬라형 업체들의 부담이 가장 적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NF나 LG화학 등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대부분 테슬라형 제품을 중국과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관세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대한항공 1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한항공 목주가를 27,000원으로 15.6% 하향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를 합니다. 25년, 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23%, 18.6% 하향했는데요. 그럼 1분기 실적을 보시면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3,509억 원 나와서 시장 컨센서스는 저희 전망은 19%, 36.2% 하회했습니다. 영업을 제외한 비용이 1년 전 대비해서 13.4%나 증가를 했고 저희의 예상 대비로도 589억 원이나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신규 항공기를 도입하고 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이러한 비용들의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폭의 비용 증가로 인해서 주가는 단기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대한항공이 이제 비용 증가를 억제하고 매출을 늘려서 비용을 전가할 수 있을지를 보고자 할 것입니다. 저희는 대한항공이 여객 단가를 올리든지 또는 여객에 대한 공급을 늘려서 승객을 늘리든지 또는 화물 수송량 자체를 좀 늘리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에 대한 리스크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환율이나 이제 불안정한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해서 한국인 해외여행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중국발 직구 환율이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또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미국에서 이제 보잉사 등의 항공기 제작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엔터 업종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터테인먼트 담당 이선아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이후 코스피 수익률은 약 1.4%를 기록할 동안 SM과 YG, 하이브 모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JYP를 제외하면은 엔터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익률을 보면 상대 우위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YG엔터, SM이 주도해서 엔터 주가가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승한 주가만큼 밸류에이션의 부담은 늘어났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아무래도 하반기가 성수기고 메가 IP들의 주력 활동 시기가 25년 하반기부터 26년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컨센서스 상향 가능성이 존재하여 밸류에이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정세도 K-팝 엔터테인먼트 섹터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한중 관계 개선으로 인해 문화교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K-팝 엔터 섹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한령 해제 조짐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중국 상해에서 NCT 위시가 중국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고 2월에는 SM 창립 30주년을 기념해서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와 협업해서 중국 베이징과 선전 등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25년 콘서트 매출 증가로 인한 펀더멘털 개선이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콘서트가 키 드라이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티스트 매출 원가율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콘서트 매출 증가분에 비해서는 다소 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티스트 IP 가치가 올라가면서 과거 대비 개런티 금액이 상승했고 모객 인원이 증가하고 또한 부가적으로 스폰서 수익도 발생할 예정입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공연장 규모가 확대되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익성이 높은 MD 굿즈 매출이 동반 상승하는 것도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빠른 수익화를 기록하면서 펀더멘털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최근 엔터 4사 이외에도 대형 IP를 보유한 기획사들이 생겨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엔터 4사는 A&R 능력과 마케팅 능력을 바탕으로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빠르게 수익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과거에는 데뷔 4년 차에 진입해야 밀리언셀러에 진입했지만 최근에는 데뷔 1, 2년 차에도 밀리언셀러에 진입을 하고 T&D 역량을 통해서 아티스트 파이프라인이 다각화되면서 하나의 IP 의존도도 많이 해소되면서 엔터테인먼트 섹터 펀더멘털 개선에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GS건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GS건설 1분기 실적 프리뷰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3,000원을 제시합니다. 목표 주가는 신사업 부분 매출액 및 이익률 하향 조정에 따라 기존 대비 10%가량 하향한 수준입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3조 원, 영업이익 628억 원으로 낮아지고 있는 컨센서스 대비 소폭 부진한 전망입니다. 특별한 중공정산 이익이 없어 건축주택 부문의 원가율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이번 분기 부진한 실적 예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1분기 분양 물량은 865세대에 불과한데 연간 목표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다만 원래부터 분양 계획이 2분기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분기 부진은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한 재무 구조와 높은 미적공 PF와 관련된 우려를 덜어줄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 매각과 관련된 빠른 의사결정이 주가에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4월 15일 화요일 KB리서치 모닝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